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서 노골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자 유럽은 또 일제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를 배제하는 데 반대한다라며 유럽의 입장을 하나로 모아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또 샌프란시스코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기각했습니다. 이 연방지방법원에 이어서 이제는 또 이 항소법원까지 이 기각을 함으로써 이제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봉호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회담을 주도하는데 또 유럽이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전 협상 초기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젤렌스키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 유럽이 일제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발발 책임에 대한 서방의 기초적인 컨센서스마저 무시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정정한다, 이런 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밀착에 따른 유럽 패싱을 걱정해서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민주적 선거에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이지만 러시아의 푸틴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유럽의 그 발언 내용은 어떻습니까? 유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피해자인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해관계자인 우리 유럽의 참여 없는 해결책이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유럽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 재확인을 했는데요. 영국의 스타머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를 가진 뒤에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런 의사를 표명하고 전쟁 통해 선거를 치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입장을 대변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민주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은 한마디로 잘못되고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전쟁 중에 적절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헌법과 선거법에도 반영되어 있는 팩트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특히 프랑스가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유럽을 하나로 모으는 데 적극적이네요. 유럽의 리더를 자처하고 있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엘리제 궁에서 유럽 각국 그리고 캐나다까지 포함해서 19개 나라 정상과 화상회의를 끝마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둘러싸고 있는 미국 러시아의 가속화, 너무 친밀한 관계를 견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까지 배제한 채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단독으로 종전 협상에 시동을 걸자 유럽 입장을 하나로 모아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유럽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 이런 목적의 회의였습니다. 이틀 동안 논의를 했는데 유럽의 통일된 메시지는 아직까지도 명확합니다. 일단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이고 견고한 평화를 위한 협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협상 테이블에 당사자인 우크라이나 꼭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문제도 유럽 전체 안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도 역시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에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 이런 변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된 유럽 각국 정상들이 미국이 없는 안보를 우리가 스스로 지켜내야 된다, 이른바 자강론에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유럽 여러 나라들이 국방비 지출도 앞으로 늘리고 안보 역량도 더욱 강화해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 뜻을 모았습니다. 네, 그러거나 말거나 미국의 독주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유럽의 의견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만 하더라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의 특사인 키스 켈로그의 공동 기자회견이 갑자기 취소되는 해프닝이 벌어지면서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통일된 입장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것이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지 아니면 단순한 선언에 그칠지 여부도 지금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백악관은 여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대한 비난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광물 협정부터 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파이를 키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크라이나 경제가 번영할 수 있도록 공동 투자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최고의 이익이자 우크라이나 최고의 안보 보장책이 될 것이다. 나토에 가입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우크라이나 파병 같은 구체적 문제에 아직까지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 유럽 자체 내에서 내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이크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스티머 영국 총리가 다음 주에 워싱턴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조만간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월요일쯤인 24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영국, 독일 정상과의 회담에 대해서 다음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제일 기분 좋고 활발하게 지금 이 좀 뭐랄까요,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된 나라는 러시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푸틴 대통령의 오른팔인데요. 오늘 소셜미디어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의 말이 200% 옳다 이렇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치르지 않은 젤렌스키는 독재자고 또 평화협정을 서둘러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다. 이런 거의 반협박성 강경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즉각 화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드베데프 대통령까지 역임했었죠. 푸틴의 최측근인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만약에 석 달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면 내가 크게 웃었을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달라진 미국의 태도를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국가두마 국제위원장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지속하려는 젤렌스키의 욕망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 측의 냉정한 평가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서 고려되기를 러시아 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미국을 이간질시키기 시작했다라는 보도도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코미디언 출신의 독재자다. 그리고 그의 국내 지지율이 4%에 불과하다. 이렇게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 크렘린 궁 대변이 이렇게 이 말은 절대적으로 명백한 사실이다. 두둔을 했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일확천금식의 수월한 돈벌이를 유지하고 싶어 할 것이다. 영어로는 gravy train. 노다지, bonan자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크렘린궁 대변인이 우크라이나 키이우 정권이 외국 납세자의 달러와 이 돈을 통제받지 않고 쓰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미 지출한 돈에 대한 사용 밝히는 것도 꺼리고 있다. 이것 또한 논란의 여지없는 사실이라면서 미국 측 발언에 동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계엄령에 따른 선거 연기 절차 정당성 문제까지 거론을 했는데 러시아가 반복해왔던 주장을 트럼프가 되풀이하면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이야기할 때 어투도 뭐 좀 바뀐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전쟁 당사자 가운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냥 놔둔 채 피해자 격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만 직접 강하게 때리는데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독재자, 코미디언 출신의 인기 없는 지도자 이런 말까지 동원하면서 젤렌스키를 궁지로 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집권 공화당 내부에서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한 것이 우크라이나였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은 사실관계와도 어긋나는 발언인데 트럼프의 말은 젤렌스키와 서방만 반복해서 비난을 하면서 정작 침략자인 푸틴 대통령 책임은 하나도 묻지 않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에 어떻게 비춰질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했다고 말한 경우도 없었고요. 보통 수동태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가끔 비판적 견해를 드러낼 때도 나쁜 실수였다 이런 식으로 도덕적 측면보다는 전략적인 측면을 부각할 뿐으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3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 TV와 같이 인터뷰에서조차 푸틴에 대해서 적이다, 악마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를 여러 차례 거부를 했고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기기를 바란다 이런 말조차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의 그런 행동이나 말 이런 거는 다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잖아요. 늘 보면은 그러면은 이런 행보도 역시 의도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의도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숨어져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목적이 있겠죠. 네. 바로 미국 위주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남의 불행을 자신의 이익으로 연결하는 장사꾼 스타일의 속셈이기도 하는데요. 쏟아내는 비난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침략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고 우크라이나는 주권에 집착한 데 대해서 비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푸틴과 같은 권위주의적인 지도자인 스트롱맨에 대해서 트럼프 본인이 친밀감을 갖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거래를 추구하는 만큼 2016년 대선 당시에서 러시아가 자신을 도왔다고 생각한다. 이런 시각까지 상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캐나다의 51번째 주 편입, 그린랜드 매입, 파나마 운하 회수,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에서 보듯이 욕심을 부리는 제국주의적 속성을 지닌 트럼프 대통령이 남의 나라 주권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 이런 가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을 통해서 히토리오와 같은 광물 자원을 포함한 지원을 받아내 대가를 바란다. 이런 압박적인 성격을 트럼프가 지니고 있다는 것인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종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관계까지 흐트러뜨린 일종의 음모론 확산 전략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워싱턴 포스트 신문도 트럼프가 이런 행동을 취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같은 점 때문이다. 이렇게 논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막판에 가서 조금이라도 좀 러시아의 양보를 조금 더 얻어내기 위해서 미리 지금 어느 정도 좀 이 우크라이나에 침을 놓는 것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뭐 작전도 지금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국민들은 그렇지만은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평화협정이 추세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 측에 도움이 되고 유리한 환경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로 봤을 때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차피 희생이 돼야 될 사람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전쟁이 끝이 난다 했을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뭐 러시아의 뭐랄까요 저 땅도 뺏기고 뭐 다 지금 뭐 피해가 막심한데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조차 껄끄러운 젤렌스키 정권을 무너뜨리고 아니 그런 거보다도 그 이 우크라이나 한 나라 국민들을 따져봤을 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그건 젤렌스키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젤렌스키를 제물 삼아서 뭔가 이 뭐랄까요 방패구라 그럴까요 뭐 이런 걸 마련하겠다라는 그러한 이 작전도 또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점도 미국 러시아가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무슨 뭐 종전이 된다고 해서 무슨 젤렌스키가 무슨 영웅이 되겠습니까? 우크라이나에 뭐 지금 뭐 세종대왕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젤렌스키가 져야죠. 예. 전쟁이 시작됐을 때 대통령이고 끝날 때 대통령이면 당연히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자꾸 젤렌스키에게 어느 정도의 뭔가를
미리 이렇게 심어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돌파구를 계속 미국 측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자꾸 또 러시아 쪽으로 올려주면서 막상 이제 협정을 이제 끝을 나고 협상을 이제 끝을 낼 때쯤이면은 많은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작전을 지금 구사하는 것도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우쭈쭈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쪽에 조금 이렇게 뭐 푸틴 잘했어 너 괜찮았어 뭐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야 이건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이건 양보해 줘야지라는 그런 협상적인 툴로도 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건 뭐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긴 합니다만은 여기 뒤에는 또 보면은 러시아와 미국의 전쟁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 대리전을 치룬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그래서 또 바이든 대통령이 지원도 해주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약소국의 서름이 여기서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많이 지원을 해줬죠. 네.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아예 승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도 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 가지고요. 그래서 1950년대 한국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이 너무나 그동안에 사실은 도움을 줬는데 그게 뭐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게 다 우리 돈인데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그 뭐 받아먹으면서 뭐 이렇게 떳떳하게 받아가지고 받아가느냐. 뭐 이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네. 제가 무슨 뭐 트럼프 대통령의 편을 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맞습니다. 놓고 생각할 때 전쟁은 어쨌든 빨리 끝이 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 영화 남한산성이 예전에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그 남한산성이 병자호란 때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그 한 사람은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이렇게 굽히고 들어가야 된다. 한쪽에서는 끝까지 목숨을 걸고 항쟁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결국은 왕이 나와서 사죄하고 청나라에 이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저게 역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저걸 어떻게 해석하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비굴하더라도 왕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전쟁은 피해가야 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었는데 딱 우크라이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쟁만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 칼스테이트 계열대학 CSU 졸업이 최고다라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칼스테이트 대학이 저소득층 또 중간소득 가정 자녀들의 접근성이 좋고 또 교육비와 대비했을 때 졸업 후 소득이 높다라는 평가입니다. 또 LA 렌트비가 높다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워낙에 높다 보니까 LA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렌트비와 주택 가격으로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 LA는 현재 저소득층과 노숙자를 위한 주거시설 제공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정작 중산층 이하 주민들이 살 공간이 없어서 저소득층 비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재직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첫 소식으로 학생들의 생계 향상에 큰 도움을 준 캘리포니아 4년제 대학 순위가 발표가 됐네요. 네, 컬리지 퓨처 파운데이션이 의뢰해 대학 진학 연구 컨설팅 기관인 HEA 그룹이 오늘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이들 기관은 연방교육부 데이터를 통해 대학 입학 시 연간 가계소득이 7만 5천 달러 이하였던 저소득층, 중산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대학별 캘리포니아 모빌리티 인덱스 CMI 지수를 산출했습니다.
CMI는 대학의 명성이나 입학 경쟁률과 같은 이런 순위가 아니라 저소득과 중간소득 가정 자녀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또 그럴 수 있었는지 등을 측정한 겁니다. 그렇게 캘리포니아주 4년제 대학 82곳의 CMI 순위를 매긴 결과 1위는 물론이고 상위 10개 대학에서 9개가 캘스테이트 대학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이 상위권에 진입했나요? 네, 캘스테이트 LA가 전체 1위에 자리했습니다. 네. 입학 10년 뒤 졸업생들의 중간소득은 51,153달러였고 대학에 다닌 4년 동안 지출했을 교육비용을 모두 회수하는 데에는 평균 0.7년, 즉 9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학교는 히스패닉과 아시안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이어 2위부터 9위까지도 모두 캘스테이트이 자리했고 도밍게스 힐스, 스탠리 슬라우스, 베이커스필드, 프레즈노 캠퍼스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학교의 졸업생들의 평균 소득은 5만 달러 중반에서 많게는 6만 달러 초반이었는데 교육비를 갚는 데 드는 시간이 최대 1년으로 짧았습니다. 이 대학들 모두 접근이 쉽고 경제적 이동성을 제공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캘스대학 대학 시스템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제적 성공을 위해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거 재미있는 분석이네요. 그러면 UC나 USC 대학은 순위에 안 들어갔습니까? 순위 톱 10에는 단 한 곳의 UC 캠퍼스가 포함됐습니다. UC 멀세드인데요. UC 얼바인은 12위, 리버사이드 16위, 샌디에고 19위, 데이비스 23위, 버클리는 24위로 나타났습니다. UCLA는 27위에 자리했고 남가주 대학교 USC는 44위를 기록했습니다. UC 머세드는 예전에 한국 분이 총장을 역임했던 저 캠퍼스인데. 네. 그러면은 CSU와 UC 대학의 순위 차이가 이렇게 큰 이유는 뭔가요? UC 계열 대학 졸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CSU보다는 높은 편이었지만 교육에 대한 투자 비용이 낮았습니다. 또 UC 대학들은 종종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 고급 학위 프로그램과 전문 학과가 많은데요. 이는 학생들이 취업했을 때 높은 소득을 얻을 수는 있지만 초기 교육 투자 비용이 높고 학과에 따라서 경제적 수익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면 CSU는 실용적인 학위와 직업교육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서 초기 비용 대비 빠른 수익 회수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CMI 지수는 대학이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 학생들을 얼마나 많이 수용했는지도 평가됩니다. UC대학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K-스테이트 대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이들 학생들에 대한 교육 접근성과 경제적 이동성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는 덜 긍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또 상위 15위 대학들의 4년간 교육 비용은 모두 4만 5천 달러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USC의 경우 6만 달러를 넘었고 또 59위로 4위권에 머물렀던 페퍼다인 대학은 13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이 학교를 다니면서 지출했던 교육 비용과 그다음에 그 학교를 졸업했을 때 수익이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제일 좋은 게 지금 캘스테이트 쪽이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보면은 이 저소득층의 사회적 진출 그리고 성장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네요. 네, 많은 사람들이 고등교육의 가치에 의문을 가질 때 CMI와 같은 지표는 대학이 학생들의 사회적, 경제적 상승을 돕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비용 탓에 대학을 포기하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이 어떻게 골든 티켓이 될 수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제안한 2025-2026 회계연도 예산에 따르면 캘스테이트 대학은 3억 7,500만 달러의 자금 삭감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분석가들은 더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미래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대학에 대한 지원과 그러한 교육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렌트비 관련 소식인데요. 우선 현재 LA의 렌트비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부동산 정보업체 준퍼닷컴에 따르면 베드룸 기준으로 LA시의 올해 렌트비는 스튜디오가 $1,906, 원베드가 $2,465, 투베드가 $3,667, 쓰리베드는 무려 $6,282입니다. 네. 얼마 전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의 지난해 말 기준 $2,000 예산으로 임대할 수 있는 지역별 아파트 면적 조사 결과를 보도해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LA에서는 월 $2,000로 임대할 수 있는 아파트 면적이 591 스퀘어피트에 불과했습니다. 평수로 환산해보면 16평 남짓 되는 공간입니다. 앞서 제가 아파트 베드룸 기준 가격 말씀드렸는데 $2,000면 스튜디오 정도를 렌트할 수 있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2,000에 투베드를 렌트하기에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가격으로 따지면 LA에서 $2,000로 렌트할 수 있는 투베드 아파트 면적은 648 스퀘어피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침대는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침대 하나 들어가면 꽉 차더라고요. 보니까. 네. 요즘 텍사스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는데 그 텍사스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텍사스에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곳이죠. 텍사스주 휴스턴과 비교해보면 이곳에서 $2,000로 렌트 가능한 아파트 평균 면적은 1,380 스퀘어피트입니다. 원베드가 1,281 스퀘어피트인데요. LA의 2배 가까이 되는 면적을 같은 가격에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렌트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제가 평수로 변환해서 말씀드렸는데 LA에서 $2,000로 16평 정도에 살 수 있다면 휴스턴에서는 같은 가격에 39평 정도로 살 수 있는 겁니다. $100만 가지고 텍사스주로 가면 뭐 대저택에 산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게 그만큼 LA에서 렌트가 얼마나 뛰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LA에서는 버는 돈의 대부분이 렌트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LA 언론사 뉴스위크가 LA 비즈니스 위원회에 관련 질의를 했는데요. LA 가구 35%가 소득의 4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5분의 1은 무려 소득의 절반 이상을 지불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을 제한 월소득 $4,400를 버는 한인 A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스튜디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A씨는. 스튜디오 가격이 $2,100고요.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지불하는 셈입니다. 고정 지출을 다 빼고 나면 남는 돈이 $1,000이라고 합니다. 문화생활은 꿈도 꿀 수 없고 마이너스만 안 나면 다행인 상황이라고 A씨는 토로했는데 이러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노숙자만 신경 쓸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이것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LA 카운티는 노숙자 수 감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숙자들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주민들에게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중산층 그 이하 정도의 주민들을 위한 아파트는 없냐는 겁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윌셔 블러바드만 해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공사들이 진행 중인데 대부분이 아파트 건축 프로젝트입니다. 문제는 이런 아파트 대다수가 럭셔리 아파트입니다. 스튜디오가 $2,500를 그냥 훌쩍 넘는데요. 어메니티, 이런 럭셔리 아파트들은 부대시설이 상당하죠. 수영장은 기본이고 실내 골프 연습장, 헬스장, 사우나, 심지어는 영화관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일반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곳도 없는데 이런 부대시설을 낀 럭셔리 아파트들만 짓고 있다는 한숨 섞인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 고급 아파트들요 공실률도 높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그리고 그렇겠죠. 네, 부대 시설은 굉장히 좋고 훌륭한데요. 안에 공간이 너무 작아서 큰 방, 안방 같은 경우에는 그 퀸 사이즈, 킹 사이즈 침대 하나 들어가면은 뭐 다른 걸 늘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실용적인가 이런 생각도 이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지난 2022년 12월에 저렴한 가격의 주거시설 공급을 늘리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기존 조닝 규정에서 서용하지 않았던 더 많은 유닛과 높은 층수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고 주차장 확보 규정을 완화하는 조치도 취했습니다. 이를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LA시는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유닛과 높은 층수의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만큼이나 임대 가격 책정도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건설은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소득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네. 또 한 가지는요.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고급 아파트들 말입니다. 주차비를 따로 또 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예, 한 대, 두 대 또 가격이 또 다르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 비싼 렌트비를 내는데 주차비는 또 따로 내야 되고, 야 정말 자본주의의 이익 추구는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보통 소시민이 살 수 있는 좀 적당한 가격의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되는데 네. 건축업자들은 그렇게 지으려 그러면 같은 아파트를 짓는데 돈 똑같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싸게 받습니까? 이런 그렇죠. 식으로 얘기가 될 것이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참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이제 아파트를 지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고급 아파트의 경우에 공실률이 높기 때문에요. 그렇게 공실률이 높으면 렌트비를 낮춰서 입주자를 받아들이면 좋을 듯 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건축업자들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법률로 좀 다듬어 가지고 서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글쎄 말이에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전 기자가 어떻게 고민 좀 해봐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혜지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퀀텀 F&A 최연아 대표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FOMC 지난 1월에 FOMC 회의 의사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FOMC 미팅 회의록은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자기들이 좀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하고 그 안에 내용들이 보통은 이제 발표하던 시점에 발표문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바로 직후에 있는 이제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거의 대부분 일치하는 내용이 이제 네. 항상 있는 일인데 혹시라도 그 발표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아주 미세하거나 또는 뉘앙스가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 이제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이제 회의록을 보는 가장 중요한 그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제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시면은 1월에 있었던 그 회의의 결과와 다른 내용은 이제 없었고 당연히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은 빨리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제 유보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 정리가 됐는데 어제 가장 그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 여러 가지 굉장히 급속도로 많은 그 경제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과연 연준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내용에 상당히 많은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 그 회의록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주 그 가장 큰 관심사였고 그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니까 관세 정책과 이민 정책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그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당연한 얘기죠. 이제 관세 정책은 이제 바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민 정책은 이제 불체자들을 추방을 하기 위해서 색출과 추방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색출과 추방을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에 불안감이 있는 그 이민자들이 이제 아예 출입을 안 해버리는 거죠. 밖에 나타났다가 이제 혹시라도 걸렸을 때 본인들은 괜찮을 것 같지만 그래도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아예 직장에 출근을 안 한다든가 이제 이런 일까지 겹쳐지니까 이런 부분이 되면은 이제 노동력 감소를 가져오고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그 고용 시장의 그 인건비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은 또 상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아주 긍정적인 면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지금 현재 규제 완화를 하고 정부의 효율화를 가져오는 것은 상당한 그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세를 뭐 현재 그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 현재 감세율을 이제 항구화하겠다는 그런 내용과 또 더 나아가서 기업의 이제 법인세를 더 인하하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은 미국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반면에 이제 방금 얘기했던 관세와 또 한 가지 이제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은 뭐냐? 한마디로 이 불확실성을 지금 뭐 자기들이 측정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뭐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유보적이면서 관망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변화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이제 첫 번째로 관심을 가졌던 내용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보통 일반 우리 소비자분들께서는 그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별로 이제 또 신문 같은 데서나 또는 방송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연준이 그동안에 그 돈의 양을 많이 줄였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양을. 그것을 이제 소위 QT라 그러죠. Quantitative Tightening 이라 그래가지고 연준이 뿌리는 돈을 많이 줄였어요. 거의 9조 달러까지 가지고 있던 연준의 이 통화량이 그러니까 한 7조 이하까지 내려가 있는데, 이것이 하루 만에 일시적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지난 2년에 걸쳐서 꾸준히 내려오고 있었고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어제 회의록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 연준의 그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을 조금 뭐 속도를 줄인 거나 아니면 아예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어서 뭐 설명을 이 자리에서는 하기는 어려운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한마디로 연준에서 볼 때는 이 돈의 양을 줄이지 못하겠다 또는 지금이라도 좀 중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왜 나왔다고 해석이 되냐면 금융시장이 자칫 불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거라고 봐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계속 안정이 돼 있으면 지금 그 팬데믹 기간에 그 연준이 많이 늘렸던 통화량을 단계적으로 계속 줄여나가도 미국 경제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아까 얘기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 국내 경제만 얘기했지만은 지정학적으로 여러 가지 그 지금 러시아와의 협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주 반발이 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연합이 이제 속해 있는 그 네이토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우크라이나를 방어해야 되느냐 또는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얽히고 있고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간의 문제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그 지정학적 국제 지정학적 이슈도 지금 커지고 있고 미국 국내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지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금융 경색이 올 수 있다라는 그걸 염두에 두는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연준에서 지금은 자금을 좀 줄이는 것을 좀 속도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중단해야 되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어제 회의록의 그 두 가지의 초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연준에서 볼 때는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이 뭐 여기저기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도 지금 모르겠고 그 다음에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커진 상황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쳐다보고 언제든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느낌이 어느 조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방 매겼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매겼다기보다는
한마디로 행정부의 정책 자체가 어떻게 규제가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잘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뭐 감안하고 있고 그 대신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이 부분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이렇게 부정적으로나 또는 긍정적으로 보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저에게는. 네. 그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인터뷰가 얼마 전에 이제 방송에도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 해소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가 2조 달러 예산 절감 목표를 달성을 하면은 20%는 국가 부채를 갚고 20%는 가구당 $5,000씩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자, 여기 이거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뒷면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2조 달러 예산을 절감을 하게 되면 다 국가 부채를 다 갚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20%만 국가 부채를 갚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선 2조 달러의 그러한 것을 우선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5천억 달러를 이제 줄였다고 하고 재정 적자 해소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5천억 달러가 아닐걸요? 500억 달러라 그러지 않았어요? 5천억? 500억 달러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실수했습니다. 네, 재정 적자 해소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지금 뭐 많은 그 중요한 점들 지적을 해주셨는데 첫째는요. 연방의 그 예산 지출 내역에서 그 소위 말해서 정부가 운영할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연방 그 소셜 시큐리티 받는 돈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이런 쪽도 지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방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국방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5년에 걸쳐서 8%를 줄이기로 이렇게 또 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할 수 있지만, 지금 소셜 시큐리티 이슈하고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이런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건드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직원들을, 연방 공무원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지만, 가장 적은 부분이에요. 직원들 인건비 부분이. 그래서 그것을 많이 줄인다고 한들 그렇게까지 뭐 2조 달러까지 줄이는 것은 좀 어려운 숫자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조 달러를 줄였을 때 그중에 20%는 뭐 정부 빚을 갚는다. 또 정부 빚을 갚거나 줄이거나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적자가 줄어가지고 이 빚을 덜 내거나 또는 그 적자 줄인 것만큼 가지고 빚을 갚거나 그게 말만 다르지 결과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방 재정 적자의 정부 부채의 총계는 똑같이 줄여드는 거죠. 그런 점이 있는데 자 국민에게 5,000불씩 돌려준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느냐. 이것은 조금 의문이 되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경제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팬데믹 때 저희가 그 1,200불인가요? 1인당 주고, 뭐, 그 다음에 또 600불인가 주고, 그 당시 때는 뭐가 있었죠?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을 했고, 이런 상황인데 비해서 지금은 사실 경제가 뭐 나쁘지 않다, 아직까지. 이런 상황에서 5,000불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무엇을 위해서 주느냐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럼 그 다음에 가장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유효하게 성공했던 정책 전략이 뭐였냐면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게 먹혔던 거거든요.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유발한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이 뭐였느냐 그러면은 팬데믹 때 돈을 많이 풀어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본인들은 뭐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공격해놓고 본인들이 똑같은 정책을 지금은 상황도 다른데 그때와는 또 팬데믹 같은 위기 상황도 아닌데 주겠다 이런 것은 그냥 보기에는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닌가. 인기성 발언이 아닌가라고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렇죠. 뭐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실현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 얘기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두 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잖아요. 일단 말은 해롭고 보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습이 안 되면 뭐 보통 정치나 이런 행정 네. 관료들은 거기에 대해 상당한 책임감과 그런 걸 통감을 하는데 이 두 분은 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또 독특한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그냥 그런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뭐 현실성이 높지는 않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5,000불 주면 받을 거예요. 저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퀀텀 FNA 최원화 대표 함께했습니다.